好了，好，大家好，下午好。今天下午我们第3节的是要讨论页岩气革命及东北亚能源市场的变化。我们共有3位发言的嘉宾，分别来自中国能源研究所、韩国能源研究所，还有日本能源经济研究所。另外我们也有一位韩国的教授要做一个简评，做一个发言，也提一些问题。我们现在就开始。按照会议的安排的，每位发言的嘉宾有20分钟发言的时间，希望大家得掌控时间。第一位，我们请能源研究所的刘晓丽研究员介绍中国的页岩气和非传统能源资源的这个开发和对经济发展带来的影响。我们欢迎。各位来宾，大家下午好。非常荣幸能够参加今天的韩中日能源研讨会。应那个会议方的要求呢，我呢给大家介绍一下中国非常规天然气资源的发展现状，以及它对中国经济的影响。我要给大家汇报的是4个方面的内容。首先呢，讲一下那个中国页岩气的发展现状。因为时间有限非常规天然气呢应该包括页岩气、煤层气，还有致密气。我想呢，大家可能最关心的还是页岩气在中国的发展，所以呢，在这里呢只介绍页岩气的发展现状。紧接着呢，我来谈一下未来页岩气发展面临的主要挑战，以及未来页岩气的发展展望。最后呢，谈一下这个页岩气发展呢对中国经济的影响。在介绍页岩气发展现状之前呢，简单的给大家介绍一下中国天然气的发展情况。从这2张图里可以看到呢，中国的天然气消费呢是增长非常迅速的，在经济快速增长和对低碳能源需求的增长要求迅速，以及面对着气候变化和解决当地的污染问题的话呢，作为这个低碳的这个天然气的需求呢是增长非常快的，已经在去年呢已经达到了近1700亿立方米。中国呢现在已经成为第3大天然气消费国。在2012年时候呢，全球天然气需求增长的16%呢是来自于中国。这张图给出的是中国国内天然气的生产和进口的发展趋势图。去年呢，中国国内呢生产了近1200亿天然气，已经是世界第4大天然气生产国了。自2006年中国开始建设 LNG 接收站以来，截止到目前呢，已经有9个 LNG 接收站呢投入运营，还有5个呢正在建设之中。基础设施呢发展的也非常快。西气东输1线、2线已投入运行，以及去年中国和缅甸的天然气管线投入运行。这么说呢，在中国呢，现在的全国性的主干线天然气管网呢已经基本形成。下面呢来谈一下页岩气的发展现状。大家都知道，美国页岩气革命获得的成功，它不仅明显地提高了美国国内天然气的供应能力，推动了美国能源独立战略的进一步实施。它呢也对世界的油气市场产生了深刻的影响。它鼓舞着
包括中国在内的许多世界国家的开展页岩气的勘探开发。在中国呢，中国政府和企业呢对页岩气的开发呢也是非常的积极主动的。页岩气的发展历程呢可以追溯到2004年。自2004年的时候呢，国土资源部已经组织相关的研究机构跟踪了国外页岩气的发展情况。在09年的时候呢，对重点地区的页岩气资源潜力及其有利区带的优选开展了工作。在2011年的时候，又从全国范围内对页岩气资源潜力呢进行了调查和评价。为了推进页岩气的勘探开发，打破长期由三大石油公司对油气勘探的垄断呢，国务院呢在2011年的时候呢，把页岩气呢批准为作为一个独立的矿种。允许呢非油企业呢来进行勘探开发页岩气。2011年的时候呢，中国呢成功的开发了第一口页岩气井，在重庆的彭水地区。2012年呢，国家4部委发布了页岩气发展规划，制定了15年和2020年的页岩气生产目标。紧接着呢，12年的时候呢，国土资源部又举行了第2轮的页岩气勘察区块的招标工作。2012年呢，这个财政部能源局出台了对页岩气开发利用的补贴政策。在13年的时候呢，国家能源局呢又把页岩气作为一个单独的产业呢，制定了它的发展政策。从这上面的介绍可以看出呢，中国政府是积极的推动页岩气的勘探开发。页岩气资源在中国呢是比较丰富的。据国土资源部的估计，中国页岩气地质资源量呢有134万亿立方米，可采资源量呢有25万亿立方米，与常规天然气资源呢相当。这个评价数据呢，可能跟EIA 的有些区别哈。2011年到2013年间呢，国土资源部全面评价了这个各有利区的页岩气资源潜力，选出了页岩气有利区呢有233个，累计面积有88万平方公里。中国的页岩气资源呢，从这张图上可以看出来呢，主要呢分布在四川、新疆、重庆、贵州、湖南、湖北这些地方的页岩气资源量呢，占了中国的69%。目前呢，在中国来讲呢，页岩气开发的工作呢，主要集中在CNPC、Sinopec 还有延长石油有限公司和少数几家企业中。下面先谈谈那个 CNPC 的页岩气开发情况。截止到2013年，CNPC 呢在四川的威远和长宁地区，云南的肇东和还有四川的抚顺永川区呢，共完成了钻井有50口，其中呢直井有23口，水平井有27口，有6口水平井的初期日产量超过了10万立方米。截止到13年底呢 ，CNPC 共生产了页岩气商品气呢有将近8000万立方米。在威远和长宁区块呢，2012年呢生产了有1000万立方米的页岩气。目前呢，中石油已经建成了我国第一条页岩气专输管线，有近100公里。下面谈一下 Sinopec 的页岩气开发情况。Sinopec 的页岩气呢开发呢地质调研和选区评价呢始于2006年。
2012年的时候呢，Sinopec 在重庆的涪陵地区呢取得了海象页岩气的重大突破。可能有些与会代表还记得，在2012年之前呢，当时大家对国家能源局提出来的2015年的页岩气的产量目标呢，还有怀疑态度。但是呢，自这个Sinopec 在重庆涪陵地区取得重大突破以后呢，大家的看法呢发生了很大的变化。截止到目前的话呢，中石化呢已经在重庆的涪陵地区已经探明地质储量呢有1670亿立方67亿立方米，形成了10亿立方米的生产能力，累计呢产页岩气呢有6.11亿立方米。实现了我国首个大型页岩气田的勘探开发。延长石油集团公司的页岩气开发情况，这是一家地方石油企业，它呢于2008年开始了页岩气的研究工作。2012年的时候呢，获得了国家的批准，设立了陕西延长陆相页岩气的示范地区。2011年的时候呢，成功的打了第一口陆相的页岩气井。它的日产气量呢不是很高，就有2350立方米。目前呢，已经完转了有39口页岩气井，其中水平井有4口。最高的日产量有8000立方米。目前呢，那个延长的页岩气开发工作呢，进展呢有所放慢，他们正在总结经验教训。另外呢，中石油呢与壳牌呢在四川抚顺和永川合作区块呢开展了页岩气的合作。在这个勘探方面也取得了重大的突破哈，他们这个区块呢累计产气量呢达到了3500万立方米。除了这几个大公司以外呢，12年的时候呢，国土资源部公开招标公开呢进行了那个页岩气探矿权的招标工作哈，这里头有24个区块呢，面积有2.4万平方公里的页岩气区块的，等于是向社会公开招标，其中21家企业中标，大部分呢是民营企业，也有2家非油企业。这张图呢罗列的是一些目前这些企业的勘探进展情况哈。这些工作呢，这些企业的页岩气勘探工作已经基本上启动了，但是呢，由于各种原因吧哈，这些工作的进展呢还是差异比较大的。下面谈一下页岩气发展所取得的成绩哈。根据这个国土资源部在9月17号发布的页岩气勘察开发成果发布会上的介绍哈，经过5年的努力，中国率先在四川盆地取得了页岩气勘探突破，探明了首个1000亿方整装页岩气气田，勘察技术呢基本实现了国产化，开始进入了规模化开发的初期阶段。截止到2014年7月底呢，中国呢在页岩气勘探开发上面的投入呢达到了200亿立方米，共探井呢有400口，其中水平井有130口。2012年呢，中国页岩气产量呢实现了0.25亿立方米，13年的时候呢达到了2亿立方米。目前呢，中国的页岩气的生产呢主要集中在川渝地区，其他区块呢
尚未形成规模产能。这么说呢，中国的页岩气开发利用呢，仍处于一个初级的阶段。下面谈一下中国页岩气勘探开发面临的主要挑战，有6大挑战。第一个呢，挑战呢是对资源评价的挑战。这片子上的这张表呢，列出了不同时期、不同机构对页岩气资源的评价结果。从这张表上，大家可以看出来呢，这个对资源量的评价呢，还是有较大的差异。即使是在2012年，国土资源部对全国的页岩气资源的评价这个量呢，与同年中国工程院它的对资源量的评价的数目呢，还是有较大的差异的哈。这里头呢有一些原因，主要呢是中国的页岩气勘探呢还在一个初期阶段。刚才我介绍了，它的页岩气勘探的井呢只有400口，再加上呢这个对资源的评价的标准，还有它的认识还是有些差异的，所以呢评价结果呢是也有较大的差异。另外呢，挑战呢是开发技术方面面临的挑战。尽管呢，在中国已经形成了有3500米以下的那个页岩气开发的配套技术系列，但是在地震技术，还有地震处理解释软件，还有随转测量技术、旋转导向技术、钻井业等方面呢，还要需要呢进一步的攻关。由于这个勘探开发刚刚开始，页岩气的开发成本比较高，它的经济性比较差，主要是在于它的那个页岩气井的初始产量是比较低的，跟美国比呢是比较低的。另外呢，有一些技术和设备还需要进口，所以呢，这个目前呢单井的那个开发成本呢是美国的2.5倍。另外一个挑战呢是关于矿权管理问题。最大的争议呢是在矿权的管理是放在中央还是地方，这涉及到利益分配的一些核心问题。再一个呢就是关于常规油气区块与页岩气区块重叠，怎么样鼓励油气公司再把一些没有进行勘探的区块拿出来，让拿到社会上来进行公开招标，来促使这个页岩气的开发。这里还有许多政策的规定的一些细则需要制定。在另外一个挑战呢是天然气的基础设施以及第三方准入方面的挑战。这2张图的明显的给大家展示了中国的基础设施呢建设呢还是在一个初级阶段，与美国相比呢还有较大的差距，所以呢这也是一个制约页岩气发展的因素。另外，尽管呢中国政府出台了天然气基础设施运营管理办法，但是在中国现在还处在一个天然气市场快速发展这么一个阶段，怎么样很好的实施第三方准入呢？面临着一个重大的挑战。再一个就是环境的挑战，这里头有2个问题，一个呢是水资源的供应问题，还有一个是勘探开发对那个水资源的污染的问题。根据我们初步研究呢这个水资源的供应问题取决于页岩气的开发规模。就四川目前是只是在四川和和重庆地区进行了页岩气的开发，这里头呢如果在规模不是很大的话呢，不存在水资源的供应问题，但是呢存在一些季节性和项目用水的一个短缺问题。另外呢，如果监管不到位的话，有可能会出现压裂对水的污染的问题。
再一个，大家都知道中国的人口密度比较大，那么实施大规模的页岩气开发呢，那么还有一个土地的使用的问题和那个土地的租用的一个成本的问题。再一个呢，目前呢，中国的油气环境监管呢，还是靠着企业自律。那么随着页岩气大规模的开发以及以及开发主体的多元化，那么如何有效的监管环境问题呢？这是面临的一个很大的挑战。下面简单的介绍一下这个对未来页岩气生产的一个展望。到2015年的时候呢，我们呢可以实现国家制定的那个页岩气生产目标，那么就说可以实现65亿立方米的产量。到2020年呢，可能是对以制定的页岩气的那个规划目标呢，实现起来有巨大的挑战，可能是到300亿立方米。如果在政策上、体制上、机制上有所突破的话呢，可能会达到400到600亿立方米。下面最后一点呢，由时间关系，简单的说一下这个页岩气开发对中国经济的影响。大家知道，中国呢目前面临的最大的问题是一个能源安全还有环境问题。那么页岩气作为一个低碳高效的一个化石能源的话呢，对支撑低碳经济发展呢还是有非常重大的贡献。另外呢，页岩气的发展呢可以弥补常规天然气的供应能力。再一个呢，页岩气的开发呢可以促进油气领域里的改革以及定价机制的改革。由于页岩气和CBM 的定价呢是由市场决定的，它也有利于天然气市场的建立，或者说未来天然气贸易中心的建立都是非常有利的。另外呢，它有利于促进技术的进一步升级。再一个呢，它也有利于促进地方经济的发展。最后呢，可以说呢，中国页岩气的资源比较丰富，也具备大规模开发的地质条件，但是呢，面临许多的挑战。如果呢能够制定正确的政策，积极的鼓励多元的勘探开发，那么在未来这个页岩气开发方面呢，会取得重大的进展。那么说，页岩气呢也会对改善能源结构、保证能源安全和环境保护呢做出较大的贡献。我的发言到此结束，谢谢大家。谢谢刘小丽教授。他主要介绍了中国的这个天然气的需求和天然气的这个趋势，特别是重点介绍了中国页岩气方面开发的这个现状，还有未来的一些这个前景。有几个关键的地儿，我稍微再重复一下。一个就是天然气里是中国这几年发展比较快的，需求增长非常快的，因为中国要改善空气质量，改变能源结构。那么中国一方面呢在增加天然气的进口，但是更主要的是在国内的增加天然气的这个自己的生产。那么页岩气革命以后，美国的页岩气革命以后呢，对中国这个启发最大的就是中国的也在自己这个国家大量的开采页岩气。这个中国也初步制定了到明年2015年65亿立方米的目标。根据刘小丽教授的介绍，中国到明年可以完成这个目标。那么到2020年的时候呢，中国的页岩气可以占到这个300亿立方米，产量可以达到300亿立方米以上，或者是更多一些。那么如果明年达到这个目标，中国的页岩气将占到中国生产的天然气里面的5%左右。这是他介绍的这个情况。当然，中国在生产这个
开发页岩气的过程中啊，也遇到一些挑战。介绍了有技术上的、基础设施的等等。我稍微再补充一点，就是实际上，就是我的观察和看法，根据刘小丽女士介绍的，那么中国应该是除过美国以外，在页岩气领域里面，今后啊发展前景最大的国家了。除过美国，第二个就应该是中国。一个就是它的产量呢能够达到一定的这个规模。那么如果2020年中国的这个页岩气能达到300亿立方米，那就相当于中国前不久和俄罗斯谈判的一条管道的这种天然气的这个年输送能力，这是一个。第二个就是中国的从此啊要建立一个页岩气的产业。这个产业呢，刘小丽刚才介绍了，现在已经投资每年有200亿人民币投进去，这个数是很小的，今后还有更多的投资的会投进去。那么同时的这个也在拉近这个美国和这个中国东北亚地区的这个天然气的市场。现在中国的页岩气虽然是都是自己在开采，以自己为主，但是呢，好多美国的设备了已经开始进来了，美国的技术，美国的一些公司呢都在向中国的页岩气的这个产业来靠拢。我就补充这一点。下面我们有请日本能源经济所的肯卡亚马博士，他介绍一下日本的这个天然气的市场和日本这个及东北亚地区面临的一些问题和他的一些建议。我们欢迎他。少々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それではまた私の方から日本の天然ガス LNG をめぐる課題と、このセッションの大きなテーマであるシェールガス、シェール革命の影響をどう見たらいいのかということについてお話ししたいと思います。まず最初にシェールガス革命の影響、特にこの日本というか、天然ガスの輸入国という観点から見て何がポイントなのかというと、私は3つあると思います。まず第1点は、これはアメリカの生産輸出が拡大するということで、消費国輸入国にとって利用可能な天然ガス LNG の供給が増えるという点が1点目です。から2番目は、その供給拡大を通じて世界の LNG 市場における競争をより促進するという効果があると思います。後ほど私の方でお話をするロシアの天然ガス LNG の開発にもそれは関係しています。3点目は、このシェール革命によって取引のあるいは契約の内容も含めた市場の構造が大きく影響を受け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この3つの点を日本の視点からお話ししたいと思います。まず最初、これは日本の LNG の輸入量を示したグラフです。午前中私のセッションでご説明した通り、2011年以降、日本の LNG 輸入量は大きく増えています。2010年でも日本の LNG 輸入量は約7000万トン、世界最大でした。しかしそれが11年以降大幅に増えていることがよくわかると思います。どこで増えているかというと、このオレンジ色の部分、電力用で使われている LNG が増えていると、こういうことなわけですね。まさに、原子力発電が止まったときに、それを助ける役目として LNG が大幅に増えたということが端的に示されています。ここでシェールガスの話が実は一つ関係してきます。日本にとっては LNG を大量に追加的に買わなければいけない時期がまさに2011年から起きた。この時にある意味でいくと幸いなことに世界には利用可能な LNG が存在していました。主にはカタールです。なぜそういう状況になったか。これはまさにシェールガス革命でアメリカが本来輸入するだろうと思われていた LNG が不要になっていた。ある意味でいくと余剰がシェール革命のおかげで存在していたということがあるわけです。
ですから日本が LNG を輸入できた、大量に輸入したということの背景には、すでにシェール革命の影響があったと言っても過言ではな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次のスライドなんですが、これはじゃあ日本がどんな会社が LNG を輸入しているのか、これを会社ごとに整理したものなんですけれども、最大の輸入会社は東京電力、2番目が中部電力、3番目が東京ガス、4番目が大阪ガス、次が関西電力といったように、日本の大手の電力会社、ガス会社が LNG の大規模輸入者であるということがよくわか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中でも東京電力、中部電力、この2社の輸入量は群を抜いて大きいということがお分かりでしょう。ただ、LNG の輸入会社としては、世界最大なのは韓国のコガスです。コガスの輸入量は世界最大です。その意味でいけば、コガス、テプコ、中部といったような大規模な、こういう輸入会社が、この日中韓の中には存在しているということがわかると思います。なおちょっと補足ですけれども、その東京電力は、その再生計画、会社としての再建計画の中で、これから LNG の調達量を増やすというために、日本のこの会社と包括的アライアンスを組んで、大量の LNG を輸入する、そういう計画を立てて立案をしています、進めています。今話題に上っているのは、この2番目にある中部電力とも場合によると、それを協力をするということになる。となると、まさにアジアで最大の、世界で最大の LNG 輸入国、輸入会社ということで、より LNG をしっかり調達していこうということを日本では考えられているということも、皆様に情報の提供を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しかし、そうやって努力をしている中、やはり LNG の量は調達できていても、日本にとって、あるいは韓国や中国にとって大きな課題になっているのが、LNG のアジアプレミアム問題であります。このプレミアムをどう定義するのか、これはまた非常に難しい問題であるんですけれども、しかし単純に言って、日本が買っている、あるいはアジアが買っている LNG の値段が、アメリカやヨーロッパに比べて非常に高い。しかも、輸送費の分を差し引いても相当高いということがあるわけです。日本の価格は緑、赤の価格がアメリカ。この差はまさに本当に著しいものであり、国際的な LNG 市場が、ある意味でいくと別の市場で、別のメカニズムで、別の方法で値段が決まっているということをよく表したグラフだ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で、折しも私の午前中の報告で申し上げた通り、高い輸入価格、それによる大量のエネルギーの輸入代金の支払いが日本にとって大きな問題である中、なんとか少しでも安く競争的な調達をしたいというのが日本の政府や日本の産業界にとっての大きな課題になっていると、こういう状況でございます。その点、今の状況は大変厳しいというか、高い値段で大量の輸入を続けているわけですけれども、将来に明るい、なんていうんでしょうか、希望がないわけではありません。その一つの大きなポイントは、これから先の LNG 市場が、ひょっとすると需要と供給が緩和する方向に向かっていくんではないかという点であります。需要と供給をどう見るか、これも非常に難しい問題です。専門家によって全然見方は変わります。しかし私は、あるいは私どもエネケン、日本のエネルギー経済研究所は、少なくとも2020年、そしてその先ぐらいをめぐっては、世界の、あるいはアジアの LNG 市場は、需給緩和の方向に向かうのではないかと分析しています。一つは、このグラフにある通り、予想されている需要を上回る、現在の供給の既存のプロジェクト、すでに契約を結んだ LNG プロジェクト、そしてこれから建設が進むであろうと考えられる事業計画中のプロジェクト、その分は灰色に示されていますけれども、そういったものすべてを足し合わせると、十分な供給余力が存在しているからであります。
中でもここで指摘しておきたいのが、まさにシェール革命に沸いたアメリカで LNG が大量に輸出されることであります。この次のグラフにあります通り、アメリカではつい7、8年前まで LNG を大量に輸入するはずでした。そのはずであったために、アメリカの国内には大量の LNG 輸入基地、輸入するための基地がすでに建設されていた。したがって、その建設済みの LNG 輸入基地を需給環境が変わったときに LNG 輸出基地に変えるということが可能になったわけです。この産業界の中では、こういったすでにある設備を使ってできる計画のことをブラウンフィールドプロジェクトと言ったりします。それに対して最初から全て設備を作らなきゃいけないようなものをグリーンフィールドプロジェクトと言いますが、ブラウンフィールドプロジェクトは経済性に優れます。その意味でアメリカではこの競争力を持つ LNG が大量に計画されて輸出が見込まれるようになったわけです。もちろんアメリカの LNG の場合は、DOE、エネルギー省による輸出承認等が政府の許可が必要です。この問題もここ1、2年の間に急速に進展を見て、現在輸出承認が下りているプロジェクトを合計すると、その数量は8000万トン近くになります。この8000万トンという数字は、現在世界最大の LNG 輸出国であるカタールの数量と匹敵するものであります。まさにアメリカが世界最大の LNG 輸出国になろうとしている。先ほど私が第1点で申し上げた供給量の大幅な拡大が期待できるという点であります。あともう一つは、この大量に輸出される可能性のある LNG がブラウンフィールドであるということ等の特徴もあって、非常に柔軟性を持った在来型、従来型の LNG 取引とは異なる自由度の高い LNG 供給として市場に出てくるということです。この点もアジアの買い手にとっては大変意味を持つでしょう。というのは、アジアの LNG、日本や韓国や中国が契約している伝統的な LNG は長期契約で固定的で、そして仕向け地が制限されるなど、ある意味でいくと非常に硬直的な取引が一つの基本となっています。それに対してある意味でいけばその対極にあるのがアメリカの LNG だということで、これが第3点である市場構造を変えるという点に大きく寄与す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ちなみにアメリカでこれから大量の LNG が出てくるだけでなく、来年にかけてはオーストラリアで4件の大型 LNG プロジェクトが立ち上がってまいります。この点も含めて前のグラフにあった通り需給構造の緩和の方に寄与するんではないかと私は見ているわけです。で、あともう一つは競争です。まさにシェール革命は先ほどカタールに余剰をもたらしたというふうに言ったんですけれども、ロシアにも影響を及ぼしました。ロシアの伝統的市場であるヨーロッパが経済の不況や、あるいは石炭や再生可能エネルギーに押されてガスが売れないという状況のもと、ロシアはこれはもう東を向いてアジアの方に販路を求めてくるというふうに戦略を変えざるを得なかった。この意味でも大きな影響を持っているわけです。しかもその新しく出てくるロシアはこれから2017年18年以降に本格化するアメリカの LNG と競争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の意味でいきますと、まさに米ロがアジアのガス市場をめぐって競争的な状況にあると言っても過言ではな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当然これは日中韓アジアのガス消費国にとっては様々な大きなメリットをもたらす、そういう効果が期待できると思います。今年の5月に世界的な話題となった中国とロシアのパイプラインの契約も、この大きなコンテクストの中で見てみると、図柄が一層はっきり私はわか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さて、そうした中で参加国はどうやればよりこの天然ガスや LNG の安定調達、競争的な価格での調達が可能になるのか。ここにリストアップした
さまざまな方策を追求していくということが鍵になると思います。まずは天然ガス以外のその他のエネルギー源も有効に使うこと。天然ガス LNG についてはその輸入先を多様化していくこと。そして輸入する手法についても LNG にとどまらず天然ガスパイプラインのオプションもしっかりと追求していくということが大事だと思います。その点でまさに先般の中国とロシアのパイプラインの合意というのも私は大きなインプリケーションを LNG 市場に持つ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また天然ガスについては最終消費の段階でより効率的な消費を促進しなければいけません。それは最新鋭の効率を持ったコンバインドサイクル発電を進める、あるいはコージェネレーションを進めるといったような手法が必要だ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こうした中でも我々アジアの主要なガス消費国にとって重要になるのはやはり競争的な調達であり、競争的な調達のための条件、これを整えることだと思います。そしてその条件の中の重要な要素が価格決定メカニズムであります。アジアは最大の LNG 消費国であるがために、これまで伝統的な契約に非常にある意味でいけば縛られてきています。しかし、ここまで申し上げた需給構造、市場構造の変化で、さまざまなオプションが目の前に広がってきました。今までの石油価格、原油価格連動方式、これを変えてくる。それにとどまらず、例えばハブを作って、アジアでハブを作って、それにプライシングを任せる。あるいはアメリカのハブの価格を使う。と、さまざまな方法が今考えられるようになってきています。残念ながら、これをやれば問題は全て解決するというような、そういうものは今のところありません。この関係国、関係者すべてが努力をして、価格形成メカニズムを合意していかなければいけない状況だ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この問題の解決のためには、本当におそらくまだ時間がかかることでしょう。と言いますのは、日中韓、アジアの消費国、輸入国だけでなくて、そして産ガス国や国際的な石油メジャーなど、供給側のプレイヤーも重要な発言力、発言権を持っているからです。消費国の一方的な考え方でこういったものの合意はできません。しかし、日中韓の3カ国、主要国がしっかりとアジアがより競争的な調達を求めていることを供給側に伝えていくことっていうのが私は大きな鍵になると思います。その観点では、日本が2012年から始めています LNG 参照会議、これも非常に重要な一つの乗り物、ビークルになると思います。今年11月の6日に第3回の参照会合が行われますけれども、ここは参照会合の名前の通り、消費国の集まりであると同時に産ガス国の集まりでもあります。難しいこの問題を解決するために関係者がすべて集まって知恵を出し合う、こういったことが私は不可欠な要素になってくるんだろう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そのためまさに今日は日中韓、この消費国の代表の参加国が集まってこのガス問題についてもしっかりと英知を集められるような、そういう機会であるべきだ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ではどういうような考え方、英知の集め方、取り組みができるのか、次の2つのスライドで簡単に整理したいと思います。最初のスライドは個別の国が何をやるべきかというもので、プライシングの問題、市場の流動性を高めるための問題、そして需給環境を改善するための問題、3つに分けて整理してあります。しかもそれを産業と政府がそれぞれにどうするべきかというその区分けになっていて、いずれもこの日中韓の3カ国がそれぞれにおいてやるべき、ある意味でいくとこれからの仕事だ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例えばプライシング、一番上の欄でいきますと、当然主要なマーケットプレイヤー、産業はこのプライシングの多様化のためにさまざまな交渉の努力を積み重ねる必要がありますし、政府はそのための環境整備が不可欠となります。また市場の流動性を高めるための取り組みとしては、産業界としては
2番目にある通り、より柔軟な契約条件の追求、これには今世界的にも話題になっている、仕向地条項、輸出先の規制をかけているような条項をできるだけ緩和、撤廃するといったような交渉が、私は個別の産業界、企業にとって必要になると思いますし、政府もそれをサポートしていくような動きが、私は大事になってくるんだろう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また、その次のスライドですけれども、これは、この3カ国が例えば共同で一緒にこの問題に対処するにはどういうことがあるんだろうかといったものを、同じく需要や供給や貿易、そしてさまざまな関係国の関係の強化といったことを、政府と産業界のサイドで何をすべきか、役割分担をまとめたものというふうになります。例えばこの供給の欄、これは実際にもうすでに3カ国の企業の間では部分的に行われてきていますけれども、産業界の欄を見ていただきますと、 LNG のスワップやジョイントプロキュアメントや、場合によってはこれからアップストリームの共同での開発といったようなものを企業間で考えられていく必要があるんだろう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また一つ大きなテーマとしては、この3番目にある通り、先ほど申し上げたような競争制限的な状況というのをできるだけ取り除く、こういったこともこの日中韓あるいはアジアの消費国の共同の課題、共同の取り組みとして政府も産業界も議論をしていくということが、私は大事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あともう一つはベースになりますけれども、 LNG 天然ガス市場の場合は、この市場の情報の透明性、そういったものにまだまだ不十分さが残ります。情報の開示、情報の透明性、これも大変大事な役割で、日中韓、政府も産業界も一緒にそれを取り組んで透明性を高めていくということが、私は大事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以上、私の方で考えていますシェール革命がすでに及ぼした効果、これから及ぼす効果、これを日本やアジアの消費国という観点から整理したというふうに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天然ガスはクリーンなエネルギーで、これから大きな役割を果たすということが間違いないと思います。ただし、その大きな役割を果たす最大の鍵は、天然ガス LNG が競争力を持ったエネルギー源であるということで、もし競争力が失われることがあれば、その期待されている役割は果たされないかもしれません。その点は今ヨーロッパで起きている状況を我々はつぶさに学んで、天然ガスの競争力を上げるための努力をしていく、これが大事だ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以上で終わります。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谢谢肯克亚马先生，他的这个给我们做了一个很好的介绍。他介绍了美国的页岩气对日本这样对东北亚市场的影响。我看他还给我们做了一个展望。他按照他的预测，这个未来东北亚地区包括日本天然气的这个需求，包括全球范围内这个供需平衡还是比较好的，天然气价格呢不会上升，也可能下降啊。另外一个，他也提出了这个东北亚地区怎么样利用更好的利用天然气，开发天然气市场。他提出了一些建议，他这些建议都是基于日本多年引进天然气这个保障供应的这些经验，这值得我们这个借鉴。下面呢，我们请这个下一位发言的，我们请韩国能源经济研究所的 金先生，给我们做演讲，我们欢迎他。예, 안녕하십니까.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김기중입니다. 방금 고야마 박사님께서 셰일가스 혁명의 영향이나 동북아 시장에서의 어떤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나 그런 것들에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별로 이제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제목은
셰일가스 혁명이 한국과 동북아에 미친 영향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제가 조금 오늘 말씀드리는 톤은 조금 비관적인 면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천연가스 시장 자체로는 지금 세븐패스 LNG에서 350만 톤 구매했다가 70만 톤 토탈에 이제 인도하고 이제 그런 거 말고는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특별하게 효과가 나타나는 게 없습니다. 물론 앞으로 나타날 효과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래서 그 부분은 또 많은 불확실성이 끼어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 경로나 그 한 10년, 20년 뒤에 나타나는 결과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리들이 좀 생각해야 할 것들을 좀 같이 나누는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간단히 그 도입을 하고 나서 약간의 부연 설명이 되겠지만은 지금까지 천연가스 시장에서 좀 일어났던 것들이 뭐가 있는지 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LNG 시장에서 나는 그 트렌드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셰일가스 혁명의 효과라고 하면은 뭐라고 좀 한마디로 짚을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정리해보고 나서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팩터에 대해서 한번 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혹자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천연가스, 그 셰일가스 혁명이 이제 하나의 주 원인이 되겠지만은 천연가스 시장이 그 과거 수십 년 특히 이제 LNG라고 하는 것이 60년대 중반에 거래되기 시작한 이후에 상당히 큰 이제 그 격변기를 이제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IEA에서는 골든 에이지 오브 가스라고 하는 것이 올 것이냐 이렇게 표현도 했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어떤 메가 트렌드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어떤 분은 패러다임 시프트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 걸 한번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어떤 큰 변화입니다. 어떤 조류, 어떤 환경의 큰 변화, 대규모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어떤 특징이라고 하면은 장기에 걸친 변화이고 그 다음에 이 영향이 결과가 영구히 그 나타나는 거다. 장기적으로 나는 변화니까는 그 변화도 그 바뀌는 거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이 자기 혼자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 연관 산업이나 사람들은 그 라이프 스타일이나 많은 부분에 또 트렌드를 그 몰고 간다는 것. 그 다음에 이거를 끌고 가는 동인, 드라이빙 포스라고 하는 것이 각 그 트렌드라고 하는 것마다 아주 독특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다. 예를 들면은 인구의 변화, 인구 구조의 변화 같은 거, 또 자원의 한계, 또는 우리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셰일가스라고 하는 자원이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데서 나오는 이해가 되겠죠. 그다음에 어떤 우리가 지금 또 접하고 있는 거는 수평 그 시추, 수압 파쇄라고 하는 기술 변화가 큰 원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했는데 이렇게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 거는 벌써 80년대 중반에 존 네이스비트라고 하는 그 미래학자가 지은 책의 그 제목에서 유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그 암신했지만은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천연가스 시장에 메가트렌드라고 하는 것이 있느냐? 이제 답은 미리 말씀드리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겠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자원량이 상당히 그 급격하게 늘어나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 개발 생산하는데 또 소비하는데 상당히 그 기술 발전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송 쪽에서도 점점 그 수송선을 크게 짓는다든지 또 생각 못했던 파나마 운하 같은 것이 확장이 된다든지 해서 수송비 쪽에서도 큰 그 비용 절감을 가져올 수 있고 새로운 그 비즈니스 모델이 또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에서 또 다른 하나의 트렌드를 몰고 가는 그런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톨링 에코합 설비를 톨링한다든지 또 어떤 비즈니스의 변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목적지 제한 조건이 좀 완화가 된다든지 좀 더 단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든지 또 정치적인 문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긴 했겠지만은 당연히 시장의
에서 보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러시아가 아시아 쪽으로 향해 온다든지 많은 것이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고 같이 움직여 간다. 이렇게 보면은 아마 이제 여기 밑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이 메가 트렌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를 패러다임 시프트, 뉴 패러다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며칠 전에 있었던 쉘가스 컨퍼런스, 우리나라 외교부하고 산업부가 주관한 그 컨퍼런스에서는 그 석유공사에서는 최병구 석유자원개발센터장께서 우리가 분명히 다른 패러다임이다. 자원을 찾고 하는 것보다는 자원에서 가치를 발견하는 그런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최종적인 결과나 그 결과까지 가는 어떤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타임 포인트를 정해서 우리가 거기까지 간다고 하면은 거기서 나타나는 결과나 가는 경로는 분명히 많은 요소에 의해서 또 많은 사람들의 행동에 의해서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최근에 일어났던 LNG 시장에서의 그 결과를 일어난 걸 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주로 LNG를 쓰고 있고 지금 LNG의 그 거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보면은 작년에 2억 3,700만 톤 가량이 LNG가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2년 동안에 연평균 7.5%로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수출국 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총 소비, 천연가스 총 소비가 3조 3,500억 입방미터, 대단한 양입니다. 그 중에 약 3분의 1 가량이 거래가 됐고, 그 중에 3분의 1 가량이 LNG로 거래가 됐습니다. LNG 시장 다 아시다시피 세계 LNG 시장 특징은 지역 시장, 아시아와 유럽과 미주로 북미 시장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 중에 LNG 쉐어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02년에 한 25, 6% 되는 것이 이제는 총 거래의 3분의 1까지 와 있고요. 그다음에 메이저 트렌드, LNG 트레이드 무브먼트 해서 아시아 쪽이 이제 가장 큰 수입 시장이 되죠. 그래서 동북아 시장을 포함한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이제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전환을 하는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가 있고, 그래서 75%, 4분의 3이 수입되는 시장입니다. 아시아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 시장이 프리미엄 시장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30%에 대해서 왜 이 큰 시장이 프리미엄 마켓이라고 불리냐? 그러면은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자기들을 디스카운트 마켓이라고 얘기한다. 아시아 시장이 정상적인 시장이고 유럽은 디스카운트 받는 시장이다. 아시아에서는 유럽, 미국은 정상이고 우리가 프리미엄을 주고 쓰고 있다.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한쪽에서 시각에서 보면 한쪽은 다른 쪽은 정상이 아닌 시장이면 불명한 것 같습니다. 지난 한 20여 년간 수출국도 많이 늘어났고 수입국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에는 수출국이 하나가 줄었는데 이제 이거는 알래스카 키나이 프로젝트가 이제 자원량이 이제 고갈되면서 하나 줄어든 케이스가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수입국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수입 수출국이 이제 늘어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수입국 중에 말레이시아 같은 지금도 막대하게 수출하는 나라가 수입국 반열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의 추세 중에서 이제 눈에 띄는 것은 비장기 계약에 의거한 거래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소위 카고 단위로 거래하는 것하고 통상 수입국 모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4년 미만의 거래를 쇼텀 거래라고 하는데 약 3분의 1 정도, LNG 거래 한 3분의 1 정도가 단기 거래로 이루어졌고 이것은 지난 한 10여 년 기간 동안 한 10년, 15년 사이에 상당히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LNG
이렇게 그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이유를 보면은 목적지 제한 그 규정이 좀 완화가 된다든지 그리고 플레이어가 많아지니까는 아무래도 그 덩어리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잘게 잘라서 단기에 거래하는 것이 자연적으로 많아졌다. 그리고 지역 시장 간의 거래 가격 차이를 이용을 해서 그 사이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 구매자, 판매자들 간의 거래에 의해서 또 많이 이루어졌다. 그 재정 거래를 통해서 이렇게 그 특징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아까 그 고영하 박사님도 보여주셨지만은 우리가 보기 싫은 그림이 다시 나왔습니다. 이런 지금까지 그 정량적인 부분에서 보면 분명히 시장이 가격이 수렴이 돼야 되는 시장의 패턴을 수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가격에서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2006, 7년 그러니까 8년 접어들면서 이 유럽 시장, 미국 시장 그리고 아시아 시장의 가격 차가 상당히 벌어지고 있고 특히 이제 유럽하고 아시아 같이 이제 LNG를 쓰는 지역인데도 수송비를 제외하고서도 상당한 금액의 프리미엄을 아시아 시장에서 내고 있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아시안 프리미엄이라고 부르죠. 그 원인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이유가 한 가지가 이거를 규정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또 네고시에이션 그 스킬에도 그런 것도 마이너하지만 영향이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와중에 지난 한 2, 3년 사이에 소위 그 미국에서 셰일가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서 시장이 확 바뀌고 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 발표 제목이 셰일가스 혁명의 영향인데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희망 섞인 전망 또는 비관적인 결과를 내지 않기 위해서 스탠스를 정하고 방향을 맞춰 나가는 그런 것도 분명히 영향에 속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영향을 보면은 아시아 국가들이 최대한 셰일가스뿐만이 아니라 이제 셰일가스가 이제 터져나오기 시작한 미국이 수출국에 이제 대열에 합류할 단계에 와서 가능하면은 그 조건이 좋은 미국 LNG를 많이 확보했다. 그 이유는 아까 고야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목적지 제한 조건이 없다. 그리고 가격도 시장의 수급 상황에 따라서 변한다. 적어도 이제 미국 시장의 수급 상황을 반영을 하죠. 그러니까는 석유 수급에 의해서 석유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는 가격보다는 나을 수 있겠다 해서 가능하면 미국 LNG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제일 첫 번째 효과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지금 계속 반복되는 것이지만은 플렉서블 유연한 그 공급 조건으로 공급이 되니까는 앞으로 이것을 트레이드할 수도 있고 우리가 부족할 때 갖다 쓸 수도 있고 남고 아니면 돈이 될 때는 팔아서 쓸 수도 있고 소위 전통적으로 공급 안보라고 하는 것만 주목적으로 해서 수입을 하던 아시아 국가들이 LNG를 가지고 장사하는 데까지 이제 눈을 뜨게 된 거죠. 바보가 아니라 어떤 관행 같은 데서 그렇게 밀려왔지만은 환경이 바뀌면서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이 어떤 눈을 떴다고나 할까요? 미몽에서 눈을 떴다든지 아니면은 제가 뒤에 좀 심하게 표현을 했지만은 이런 표현도 가끔 쓰긴 합니다. 소위 디스인챈트 됐다. 어떤 면에서는 유가 연동된 LNG에 환멸을 느꼈다. 이런 그 표현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효과 외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에 방향 설정을 하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하는 것도 이제 중요한 효과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지금 한중일 3국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이 많이 움직이고 계시고 거기다 인도하고 대만도 참여하고 계신 그런 모임도 있고요. 그래서 일본이 아까 그 고영하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프로듀서 컨슈머 컨퍼런스를 또 이제 해서 벌써 한 3, 4년 가고 있고 일본과 인디아의 양자 그 공동 연구도 있고 일본이 주도하는 다자간 LNG 트레이딩에 관한 연구도 있고 또 그다음에 합리적인 LNG 가격 결정을 위한
다자간 스터디를 또 일본이 전부 다 이제 IAJ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일본의 경산성에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의 CNPC가 주도하는 아시아 천연가스 시장 포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말서부터 이제 그 움직이기 시작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한 효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LNG 도입 조건을 또 교역 조건이죠. 이제 단순히 도입만이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도 이제 파는 시장까지 이제 나가는 거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교역 조건을 반드시 우리한테 좋게 하느냐 아니면 최적화하느냐. 우리가 들어오는 가격이 비쌀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과거보다 또 석유 베이스로 했을 때보다 그렇지만은 제대로 된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을 만들자. 그리고 효율적으로 우리가 움직이면은 그거에 대한 보상이 오는 시장으로 가자. 이런 거를 지향을 하는 것, 이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움직이게 한 것이 아주 중요한 그 셰일가스 혁명의 효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말씀드린 대로 그 많은 요소들이 경로를 결정을 할 겁니다.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 사이에 불확실한 여건으로 들어온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요 측에도 많이 있고 공급 측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쪽에 그 각 국가의 수요가 너무나 많이 성장을 해서 의외로 성장을 많이 해서 물건을 가지고 경쟁적으로 도입하면서 또 가격이 불필요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아니라 예상외로 올라가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그 동북아 어떤 시장을 형성을 하면은 교육 조건이 좋아지면은 그거에 따라서 가스 소비가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또 거기서 이제 서로 경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급 측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그 불확실성 요소가 있고 또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요인들도 있습니다. 그 밖에 지금 꼭 천연가스 시장의 바깥쪽의 요소라고 할 수는 없는 그 미국의 원유 수출 같은 것들 그것이 앞으로 유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수출 정책은 어떻게 바뀔 것인지 그 다음에 그 환경 규제는 어떻게 또 영향을 줄 것인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경로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특히 이제 카본 프라이스, 그러니까 탄소 가격 같은 것들도 천연가스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죠. 장기적인 LNG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경기 침체 같은 것들, 또 남미, 중남미가 어떻게 될 것인지, 신흥 LNG 소비국이죠. 이게 어떻게 그 수요가 증가할 것인지, 그 다음에 LNG 벙커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배에다 쓰는 그 LNG 수요는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중요한 부분 우리나라를 포함을 해서 그 일본의 원자력 발전이 어떻게 갈 것인지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운사이드 리스크도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그 중국의 그 셰일가스 생산이 그 양산 체제로 언제 어느 정도 규모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그게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8월 15일부터 미국 에너지부에서 그 non FTA 체결국의 수출 승인하는 그 절차를 과거에는 DOE 에너지부에서 먼저 조건부 승인을 하고 그 다음에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에서 건설의 필요성, 적합성이나 이제 그런 걸 환경영향 평가 해서 파이널리 그 승인하는 데서 이제 포크, 그러니까 연방규제위원회가 평가한 것에 승인을 받은 그거에 한해서 먼저 그거에 한해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는 그 승인 프로세스가 좀 빨라지고 그렇게 되면은 시장에 들어오려고 기다리던 프로젝트들이 괜찮은 프로젝트들이 먼저 들어올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지금 우리가 이거 참 보기 싫어하는 그 성적표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초에 나온 IEA 보고서에서 이제 매긴 건데, 그러니까 소위 트레이딩 허브를 개설을 해서 그 교역 조건을 개선할 여지가 얼마나 있는가 해서 IEA에서 채점을 한 것인데, 그 채점 기준은 도매 부문 시장 자유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 해서 그 도매 부문 시장 자유화의 요소별로 해서 점수를 매긴 건데, 지금 일본은 상당히 그 개선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라
벌써 1년 반 지나고 나서 일본에 다시 성적표를 매긴다면은 이 마이너스 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플러스로 바뀔 것 같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싱가포르는 조금 허브, 트레이딩 허브를 구성을 할 때 동북아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으로 역할이나 규모가 좀 다르게 갈 것으로 일단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두고 봐야 될 거고요. 근데 조금 한국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걸 말하냐 하면은 우리가 트레이드를 얘기하고 LNG 가격이 국제적으로 거래가 어떻게 되고 좋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데 시장의 펀더멘트를 반영을 하는 가격이 된다. 그 얘기는 인터널 마켓에서도 수급에 의해서 좀 힘들지만은 가격이 출렁거리고 물량이 출렁거리는 그런 시장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정부 주도로 주어진 수요, 주어진 가격에 얼마나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그런 정책으로 오다 보니까 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건 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동북아 국가들이 나누는 그 목적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능하는 펑셔닝 리저널 마켓을 만들고 거기서 가격이 형성이 되면서 그것이 장기 계약에도 좀 들어와서 반영이 되면 그것이 비록 비싸더라도 시장의 시그널을 반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효율적인 시장이 될 수 있겠다. 이제 그거가 되죠.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특히 각 국가마다 정통, 경제 정책의 전통이나 어떤 문화가 있기 때문에 특히 그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는 인터커넥션 그런 부분은 오히려 쉬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까지 가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정책적인 하모나이즈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방향이 명확하고 동일하게 그 지향하는 그 중단기적인 목표를 향해서 가되 장기적으로는 아까 고양호 박사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팩터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희 에너지 경제연구원에서도 이제 제안을 한 것이 비슷한 포맷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많이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하신 그 공동구매 가능하면은 좀 좋은 효율적인 가격에 거래되는 LNG를 좀 더 포함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 그리고 교역 조건이 좋아지는 물량이 돌아다닌다면은 그 조건도 그 정보도 같이 나눠 가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공유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시간은 걸리겠지만은 좀 희망적인 동북아 LNG 시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好，谢谢韩国能源经济所的金先生，他虽然说和前面发言的专家的看法，有一些差别，但是这他自己说的，实际上他比较详细的介绍了这个天然气的市场的，特别是供方、需方，和一些现在的一些动态，尤其是他对这个天然气，今后。中日韩这3个国家东北亚地区天然气市场的一些发展啊，怎么样能够更好的利用天然气，也提出了自己的一些看法、一些判断，对我们下面的讨论和我们有很大的帮助。下面刚才是3位嘉宾呢做了很好的发言和介绍，下面呢我们请这个韩国国家石油公司的李先生。他做一个这个评论，有问题也可以提一些问题，我们下面欢迎他。 네, 감사합니다. 석유공사 기획실장 이준범입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오늘 여기 참여하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석유공사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제 사견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발제나 발표해 주신 분들이 아주 깊이 있게 이야기해 주셔서 저도 오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셰일가스 혁명의 의미라든가 이게 우리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또 그리고 세 나라가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좀 했으면 좋겠나 하는 그런 순서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셰일가스 혁명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게 셰일가스 혁명이라는 게 조금 우리가 시각을 좀 넓힐 필요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셰일가스 혁명은 뭐 중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많은 국가들이 셰일가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혁명의 우리가 발상지라고 하는 미국에서는 가스보다는 지금 셰일 오일이 더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석유공사도 2010년부터 미국의 아나다코라는 기업하고 텍사스에서 현재 지금 굉장히 셰일가스를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한 5만 배럴 정도 생산하고 있는데 상당한 의미 있는 물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이제 시야를 넓히게 되지 않았느냐. 그렇죠. 왜냐하니까 셰일가스가 처음에는 이게 이제 조금 앞에 나왔습니다만 기술적으로 하이드롤릭 프랙처링이라든가 호라이즌탈 드릴링, 수평 드릴링 하다 보면 가스가 물성이, 점성이 약하기 때문에 가스가 먼저 흘러나오기 때문에 셰일가스가 먼저 생산됐기 때문에 셰일가스가 의미가 있지만은 기술이 진보하면서 지금 현재는 셰일 오일 혹은 뭐 타이트 오일 이런 것들이 지금 기술의 극복이 됨으로써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아마 어쩌면 71년 최대 생산기였던 하루 1,000만 배럴을 미국이 곧 다시 회복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저희들이 아마 셰일 오일이라기보다는 셰일가스, 셰일 오일급이라기보다는 뭐 지난 6월에 월스트리트 저널에 그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 조셉 나이프가 썼는 아티클에 보면은 셰일 에너지 레볼루션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좀 시야를 넓혀서 셰일 에너지가 좀 맞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뭐 여러분들께서 기회 요인에 대해서 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뭐 딴 말씀을 안 드리고 수급 안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걸 기대할 수 있습니다만 특히 가장 그 믿을 만한 공급은 저희들 이제 OECD 국가입니다만 OECD 내에서 살펴보면은 그 북해 유전이 굉장히 지금 생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에 북해 유전이 한 500만 배럴 정도 하루에 생산했었는데 지금 이게 영국의 가스 생산을 다 합쳐도 지금 260만 배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안정적인 그 글로벌한 관점에서 보면은 안정적인 믿을 만한 공급원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새로운 셰일 가스라든지 셰일 오일이 등장한다는 것은 글로벌 수급 안정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나라도 또 여기에 간접적인 또 직접적인 이런 효과를 또 겪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가 마련되었는데 앞으로 제가 조금 바라고 싶은 것은 이런 혁명적인 변화가 아시아라든가 아니면 석유 소비국 뭐 생산에 관심 있는 국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자리가 좀 자주 있어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포럼을 하는 등 해서 정보를 좀 교환함으로써 좀 더 중장기적으로는 3국이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장이 열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오늘 발표하셨던 분들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만 조금 질문 한두 가지씩만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류 교수님 같은 경우에 앞에 조금 전에 의장님이신 한 교수님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미국의 장비나 기술들이 지금 현재 들어와서 어느 정도 중국의 셰일 에너지 개발에 활용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습니다만 1950년대 60년대에 독자적으로 육상 유전을 개발해서 승리나 대경 같은 엄청나게 큰 유전도 개발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80년대 개방이 되면서 중국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좀 난제가 있었던 해양 유전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게 개방을 해서 보하이만이라든가 남중국해에서 굉장히 성공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미국 장비나 기술이 중국에 들어와 있다고 그러는데 이 기업들의 역할이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그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겐고야마 박사님 같은 경우에 앞에 이제 분석 틀로 내세웠던 미국의 생산이라든가 세계 LNG 경쟁 관점이라든가 그리고 시장의 계약이라든가 시장 구조의 변화 가능성 이 세 가지 분석 틀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만은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면 먼저 가스 LNG 수입 추가 후보 국가로서 미국이나 호주, 러시아 이 세 국가를 굉장히 강력하게 언급하셨는데 캐나다의 가능성은 일본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일본이 그 러시아 극동 그러니까 파할린에 대한 경험은 굉장히 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20년대 파할린 육상유전을 일본이 개발했었고 그리고 70년대에는 파할린 해상을 성공적으로 개발해서 지금 우리도 어느 정도 LNG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생산되는 원유를 우리도 지금 도입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러시아 극동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앞에 갱고야마 박사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크라이나와의 그러한 그 러시아의 관계 때문에 미국의 제재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구조적인 어떤 한계로 작용할 수 있는데 그 러시아의 있어서의 그 가능성과 최근의 그런 그 구조적 한계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아마 저는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걸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견해가 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那时间关系，我们时间已经到了，我们下面人再允许提一个问题吧。底下的听众还有什么问题？如果下面没问题，我们就请回答刚才李先生提这两个问题。先请刘小丽教授回答。首先谢谢这个问题哈，确实是大家在谈到中国页岩气发展的时候呢，经常会问到关于对外合作方面的事情哈，确实是一个很好的问题。那个我可以简单说一下呢，中国呢其实一直是主张开展对外合作的，这个可以在以前的常规气的合作方面，大家可以看到哈，无论是海上的开发，还是在那个煤层气以及是在常规气上，都有很好的开发。在页岩气方面呢，刚才韩所长已经介绍了哈，在页岩气的勘探开发中呢，其实中国已经在引进和利用美国的一些装备和技术，而且也聘请了一些专家来帮助中国进行地震资料的解析，以及是水力压裂过程的一些指导，这些都已经在进行中。另外呢，我刚才由于时间的关系没有详细的介绍。其实呢，中石油和壳牌呢，在那个四川的抚顺和颍川地区呢，已经在08年以来就进行了合作了，已经打了一些井，也有些井呢也取得了比较好的那个勘探的前景，有的井呢就是压裂了以后呢，初始产量达到了每天有10万立方米哈。这是说，只是呢，可能大家已经注意到，近期呢，由于壳牌呢，觉得中国现在在页岩气开发方面呢，还有一些技术需要突破。由于它的地质构造跟美国不同哈，美国一般都在埋深在2000到3000米，中国呢要远远比它深，而且呢，在一个形成年代上呢，中国已经也更古老一些，所以呢，有些技术呢还需要突破，所以那个壳牌呢，它可能是在那个有些把那个正投入到其他领域方面去了，这是一个。再一个呢，其实从政府层面呢，在最近几次的中美能源对话方面呢，都谈到了页岩气的合作的问题。另外呢，美国呢，中国在企业层面呢，跟美国呢也建立了一个页岩气的一个培训中心，所以呢，中国呢在合作方面还是非常欢迎，积极的，无论是设备的引进、技术的引进、人才的引进，都是非常主张的进行合作的。好，下面我们请日本的经济所的柯亚马博士回答。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リー博士から質問を2つもいただいて光栄です。昔からの友人ですので、大変知識の深い専門家として尊敬している李先生からの質問なので、どううまく答えられるかなと思うんですが、まずカナダですけれども、一言で言えば大変大きな期待があると思います。これはカナダの LNG は、もちろん日本だけじゃなくて日中韓すべてに共通していますけれども、
メリットとして、非常に豊富な天然ガス資源に裏打ちされていること、それから政治的な安定性が非常に高いということ、それからカナダから日本、アジアに輸出する場合の輸送のコスト、輸送日数が、ちょっとロシアのサハリンよりは長いですけれども、他から比べれば短いこと、それからチョークポイントを通らないこと、それから日本とカナダの間では、安倍総理とカナダのハーパー首相の間での合意のように政治的な協力関係があるということで、大きな期待があるというのは事実です。ただ、おそらく最大の問題になるのは経済性、プロジェクトの経済性だと思います。私アメリカのところで言ったブラウンフィールドとグリーンフィールドの比較でいうと、カナダは完全にグリーンフィールドプロジェクトでコストが高く、かつ複数のプロジェクトが今後動き出すようなことがあると、ちょうどオーストラリア LNG で起きたようなコストエスカレーションが起こる可能性があります。その意味でどうやって経済性を保つか、そしてその中で日本や韓国や中国の潜在的なバイヤーのニーズにどう対応するか、できるか、これがカナダの最大の課題であ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ロシアについてですけれども、エネルギーの資源供給国としてロシアのポテンシャルが大変大きい。これはここにいる誰もが知っている事実です。サハリン2、サハリン1、これもでもすでに日本企業も関わって開発を進め、LNG の輸入もしていますし、ロシアがこれから東を向いて、この3カ国に対して輸出したいという強い気持ちを持っていることもよく我々は分かっています。ですから我々も大きな期待を持っているんですが、李博士が言った通り、ウクライナ危機の後、日本にとっては大変難しい状況に置かれているというのが率直なところです。日露の両国の首脳間の個人的な関係も大変良好でしたし、そして今後エネルギーを含めて解決すべき問題が日露間にあるというところの中で、これから片やアメリカ、ヨーロッパとの対ロ制裁の問題にある程度きちんと対応して足並みを揃えていく必要があるということの間の狭間に挟まっているというのが今の状況かと思います。ただその中でもより長い視点で考えて、日露の協力っていうのは本当はどうあるべきなのかっていうのをしっかり考えて、日本では是々非々という言葉を使いますけれども、そういう姿勢で取り組んでいくことが大事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好，谢谢3位发言嘉宾，也谢谢石油公司的李先生。我们这一节主要是讨论了这个页岩气革命对我们的这个韩国、中国、日本和东北亚地区带来的直接或间接影响，以及我们怎么样去开拓更多的这个天然气市场等等。可能我们没谈到的话题就是，实际页岩气革命带来的变化是非常深刻的。刚才嘉宾也提到了，就是我们今后还是要思考我们每一个国家的能源战略、能源政策，或在当前地缘政治变化的情况下，可能也要做一些新的这个变化。同时的，我们思维的方式，我们要跟上这个能源革命、页岩气革命带来的整个的能源革命，在能源其他领域的这个革命、工业革命等等。谢谢大家，我们这一节就结束了啊，好，谢谢，再次谢谢各位嘉宾。